조선 역사에는 충격적인 야사 하나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1등 공신 신숙주의 아내를 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종비 정순왕후까지 노비로 달라고 했다는 소문입니다. 왕이 신하의 아내를 탐내고 조카의 부인까지 노비로 삼으려 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죠. 이 야사는 수백 년간 사실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이광수의 소설 단종애사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1929년 발표된 이 소설에서 세조는 철저한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신하들의 아내까지 탐한 인물로 묘사되었죠. 신숙주는 더 비참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세조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자로 나옵니다. 소설 속에서 신숙주는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인물입니다. 단종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아내의 명예까지 지키지 못한 거죠.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선 왕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 왕조의 무능과 타락을 비난하는 분위기였죠. 단종애사는 이런 시대 정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조는 권력욕에 눈이 먼 폭군이었고 신숙주는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변절자였습니다. 여기에 성적 타락까지 더해지니 완벽한 악인의 이미지가 완성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이게 실제 역사라고 믿었죠.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회자되었고 역사 교육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세조의 폭정을 설명할 때, 신숙주의 변절을 비난할 때 이 일화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야사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책입니다. 왕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왕이 후궁을 드리는 일도 기록했고 신하와 다툰 일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건강 상태, 식사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만약 세조가 정말 공신의 아내를 탐냈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더욱이 단종비를 노비로 삼으려 했다면 엄청난 사건이었을 텐데 실록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록에는 없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록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관들이 기록을 누락시켰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은밀한 일이라 사관들이 몰랐다. 왕의 사생활까지는 사관이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죠. 셋째,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 야사가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일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오늘 우리는 500년간 믿어온 이 야사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실록을 뒤지고 날짜를 확인하며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과연 세조는 정말 신숙주의 아내를 탐했을까요? 단종비를 노비로 삼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후대의 창작일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야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실록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사의 내용부터 정확히 봅시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퍼졌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 야사의 최초 출처는 김택령의 한사경입니다. 김택령은 1850년에 태어나 1927년에 사망한 구한말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사경이라는 책을 썼죠. 이 책에서 김택령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신숙주가 단종비 정순왕후의 미모에 끌려 노비로 달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조가 이를 들어주려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택령의 한사경은 당시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만 읽히는 책이었죠. 그런데 1929년 이광수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단종애사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이광수는 김택령의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세조는 더욱 잔혹한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세조가 신숙주를 비롯한 공신들의 아내를 탐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신숙주는 이를 막지 못한 비겁자로 나옵니다. 자신의 아내가 세조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출세를 위해 참는 인물로 그려진 거죠. 소설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세조가 단종비 정순왕후를 보고 욕심을 낸다는 내용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정순왕후를 노비로 삼으려 했다고 묘사했죠. 이광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잡은 후 방탕한 생활을 했다. 공신들의 아내까지 탐낼 정도로 타락했다. 신숙주는 이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출세와 부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소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29년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 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 왕조의 타락을 폭로하는 소설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건 조선 지배층이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세조와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조선을 망쳤다. 단종애사는 이런 정서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재판을 찍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소설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세조와 신숙주에 대한 묘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고 신숙주는 단종을 배신한 변절자였습니다. 여기에 성적 타락까지 더해지니 완벽한 악인이 된 겁니다. 독자들은 세조와 신숙주를 증오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세조와 신숙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확신하게 되었죠. 소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취재해서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광수는 단종의 마지막 순간, 사육신의 처형, 세조의 고뇌 등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정확했고 인물들의 심리 묘사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소설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소설인지 역사인지 헷갈린 거죠. 결국 소설 속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역사책에도 실렸고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 역사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세조의 폭정을 설명할 때, 신숙주의 변절을 비난할 때 이 일화가 등장했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 야사는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역사 커뮤니티에서는 세조와 신숙주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이야기가 언급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세조가 정말 공신의 아내를 탐냈을까요? 신숙주가 정말 단종비를 노비로 달라고 했을까요? 이제 실록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조와 신숙주를 검색해 봅시다. 실록은 조선시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책입니다.
총 1894권 888책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죠. 이 중 세조실록은 세조 제위 14년간의 기록입니다. 1455년부터 1468년까지의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조의 여성관계 기록부터 확인해 봅시다. 세조의 정비는 정희왕후 윤씨였습니다. 파평 윤씨 집안의 딸로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결혼했습니다. 실록에는 정희왕후와의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경세자와 예종 등 자녀가 있었죠. 세조에게는 후궁도 몇 명 있었습니다. 권씨, 박씨 등의 이름이 실록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정식으로 간택된 후궁들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들이 언제 후궁이 되었는지, 어떤 자녀를 낳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의 아내를 탐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공신들의 부인을 탐냈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세조가 여성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종비 정순왕후는 어떨까요? 정순왕후는 단종의 부인으로 1454년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흥민씨 집안의 딸이었죠.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도 상왕비가 되었죠. 1457년 단종이 사사된 후 정순왕후는 폐위되었습니다. 왕비의 신분을 잃고 서인이 된 겁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사사된 후 동궁으로 쫓겨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다. 1521년까지 64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처지가 매우 비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였다가 하루아침에 서인이 되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세조가 그녀를 노비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숙주가 그녀를 노비로 달라고 청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정순왕후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동정적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홀로 살았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신숙주의 아내는 어떨까요? 실록을 보면 신숙주의 부인은 무송윤 씨였습니다. 윤경연의 딸이었죠. 신숙주는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개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1등 공신이 되었죠. 실록에는 신숙주의 공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기록을 상세히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세조실록 2년 1월 23일자 기록입니다. 신숙주의 부인 무송윤 씨가 사망했다. 1456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신숙주는 당시 중국에 사신으로 가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책봉을 인정받기 위해 명나라에 갔던 거죠. 그래서 신숙주는 아내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세에 상처한 신숙주는 부인 윤 씨를 못내 잊지 못하고 팔남 일녀를 키우면서 재혼하지 않았다. 신숙주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웠죠. 이건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1456년 1월 21일 신숙주 아내 윤씨 사망. 1456년 6월 2일 사육신 사건 발생. 정확히 5개월 차이입니다. 야사에서 신숙주의 아내가 세조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시기는 사육신 사건 즈음입니다. 이광수의 소설에서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하지만 그때 신숙주의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세조가 탐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신숙주는 아내가 죽은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호라비로 살았습니다. 이건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정말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냈다면 실록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잘못도 기록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도 기록했고 사육신 처형도 기록했으며 단종 사사도 기록했습니다. 왕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않고 적은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야기만 없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탐낸 것도 없고 단종비를 노비로 삼으려 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야사가 완전한 허구라는 증거죠. 그렇다면 이 야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왜 사람들은 실록에도 없는 이야기를 500년간 믿어온 걸까요? 1456년 1월 21일. 이 날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신숙주의 아내 무송윤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세조실록 2년 1월 23일자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숙주의 부인이 막내를 낳다가 갑자기 돌아갔다. 그때 신숙주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다. 출산 도중 사망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출산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숙주의 아내도 9번째 자녀를 낳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숙주는 당시 명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을 명나라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신이었죠.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야만 정식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숙주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 명나라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신숙주는 아내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선에 돌아온 건 2월 4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2주일이 지난 후였죠. 실록은 신숙주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세 때 상처한 신숙주는 부인 윤 씨를 못내 잊지 못하고 팔남 일녀를 키우면서 재혼하지 않았다. 신숙주는 그때 40세였습니다. 조선시대 남성으로는 한창 나이였죠. 재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신숙주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도 있었죠. 얼마든지 좋은 집안의 여성과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호라비로 살았습니다. 이건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신숙주였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날짜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사육신 사건이 터진 날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숙주의 동료였습니다. 함께 집현전에서 공부했고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으며 외교 사절로 명나라에도 다녀온 사이였죠. 사육신은 신숙주에게도 거사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종 복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질이 이 사실을 세조에게 고변하면서 사육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성산문은 국문을 받으면서 신숙주를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숙주는 세조 곁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동료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요. 이때부터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을 배신한 변절자, 출세를 위해 동료를 버린 비겁자, 이런 평가가 굳어진 거죠. 그런데 야사에서 신숙주의 아내가 세조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시기가 바로 이 사육신 사건 즈음입니다. 이광수의 단종 애사에서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신숙주가 사육신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출세하면서 아내까지
세조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56년 1월 21일 신숙주 아내 사망. 1456년 6월 2일 사육신 사건. 5개월 차이입니다.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숙주의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세조가 탐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신숙주는 아내가 죽은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홀로 팔남일녀를 키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고 내용도 상세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잘못도 기록하고 신하의 비리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숙주의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1456년 1월 21일. 이 날짜가 모든 야사를 무너뜨립니다. 500년간 믿어온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사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낸 걸까요? 야사의 탄생 과정을 추적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 태어난 김택령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사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김택령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신숙주가 단종비 정순왕후의 미모에 끌려 노비로 달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김택령은 어떤 출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문헌을 참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식으로 적은 겁니다. 김택령은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당시 시대 배경을 봐야 합니다. 구한말은 조선이 몰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었고 국권을 잃어가고 있었죠. 지식인들은 조선이 망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조선 지배층의 무능과 타락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조선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세조와 신숙주는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고 신숙주는 단종을 배신한 변절자였습니다. 이미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죠. 김택령은 여기에 더 극적인 이야기를 덧붙인 겁니다. 신숙주가 단종비를 노비로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신숙주를 더욱 악인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종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단종의 부인까지 탐냈다는 거죠. 하지만 김택령의 한사경은 당시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만 읽히는 책이었고 일반 대중은 잘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건 1929년이었습니다. 이광수가 단종애사라는 소설을 발표한 거죠. 이광수는 당시 최고의 인기 작가였습니다. 그의 소설은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단종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광수는 김택령의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세조는 철저한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공신들의 아내까지 탐한 인물로 묘사되었죠. 신숙주는 더 비참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세조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자로 나옵니다. 이광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숙주는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단종도 버렸고 동료들도 버렸으며 심지어 아내의 명예까지 버렸다. 이 모든 것이 권력과 부귀를 위한 것이었다.
소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29년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 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 왕조의 타락을 폭로하는 소설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건 조선 지배층이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세조와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조선을 망쳤다. 단종에사는 이런 정서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재판을 찍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소설이 회자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세조와 신숙주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소설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이광수의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도 정확했고 인물들의 심리 묘사도 탁월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취재해서 쓴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단종 애사의 내용은 곧 역사였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이 인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 교육에서도 이 이야기가 인용되었습니다. 세조의 폭정을 설명할 때, 신숙주의 변절을 비난할 때 이 일화가 등장했죠. 1960년대 이후 역사책에도 실렸습니다. 아무도 실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수가 유명한 작가였고 소설이 워낙 구체적이었기에 사실이라고 믿은 겁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 야사는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역사 커뮤니티마다 세조와 신숙주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이야기가 언급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실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면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신숙주의 아내는 1456년 1월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탐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신숙주는 아내가 죽은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호라비로 살았습니다. 이건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정말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냈다면 실록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잘못도 기록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도 기록했고 사육신 처형도 기록했으며 단종 사사도 기록했습니다. 왕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않고 적은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야기만 없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탐낸 것도 없고 단종비를 노비로 삼으려 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야사가 완전한 허구라는 증거죠. 그렇다면 이 야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왜 사람들은 실록에도 없는 이야기를 500년간 믿어온 걸까요? 1456년 1월 21일. 이 날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신숙주의 아내 무송윤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세조실록 2년 1월 23일자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숙주의 부인이 막내를 낳다가 갑자기 돌아갔다. 그때 신숙주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다. 출산 도중 사망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출산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숙주의 아내도 9번째 자녀를 낳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숙주는 당시 명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을 명나라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신이었죠. 조선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야만 정식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숙주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 명나라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신숙주는 아내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선에 돌아온 건 2월 4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2주일이 지난 후였죠. 실록은 신숙주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세 때 상처한 신숙주는 부인 윤 씨를 못내 잊지 못하고 팔남 일녀를 키우면서 재혼하지 않았다. 신숙주는 그때 40세였습니다. 조선시대 남성으로는 한창 나이였죠. 재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신숙주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도 있었죠. 얼마든지 좋은 집안의 여성과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호라비로 살았습니다. 이건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신숙주였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날짜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사육신 사건이 터진 날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숙주의 동료였습니다. 함께 집현전에서 공부했고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으며 외교 사절로 명나라에도 다녀온 사이였죠. 사육신은 신숙주에게도 거사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종 복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질이 이 사실을 세조에게 고변하면서 사육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성산문은 국문을 받으면서 신숙주를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숙주는 세조 곁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동료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요. 이때부터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을 배신한 변절자, 출세를 위해 동료를 버린 비겁자, 이런 평가가 굳어진 거죠. 그런데 야사에서 신숙주의 아내가 세조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시기가 바로 이 사육신 사건 즈음입니다. 이광수의 단종 애사에서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신숙주가 사육신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출세하면서 아내까지 세조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56년 1월 21일 신숙주 아내 사망. 1456년 6월 2일 사육신 사건. 5개월 차이입니다.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숙주의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세조가 탐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신숙주는 아내가 죽은 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홀로 팔남 일녀를 키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고 내용도 상세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잘못도 기록하고 신하의 비리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숙주의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1456년 1월 21일. 이 날짜가 모든 야사를 무너뜨립니다. 500년간 믿어온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사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낸 걸까요? 야사의 탄생 과정을 추적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 태어난 김택명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한사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김택명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신숙주가 단종비 정순왕후의 미모에 끌려 노비로 달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김택령은 어떤 출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문헌을 참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식으로 적은 겁니다. 김택령은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당시 시대 배경을 봐야 합니다. 구한말은 조선이 몰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었고 국권을 잃어가고 있었죠. 지식인들은 조선이 망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조선 지배층의 무능과 타락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조선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세조와 신숙주는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고 신숙주는 단종을 배신한 변절자였습니다. 이미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죠. 김택령은 여기에 더 극적인 이야기를 덧붙인 겁니다. 신숙주가 단종비를 노비로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 신숙주를 더욱 악인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종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단종의 부인까지 탐냈다는 거죠. 하지만 김택령의 한사경은 당시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만 읽히는 책이었고 일반 대중은 잘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건 1929년이었습니다. 이광수가 단종애사라는 소설을 발표한 거죠. 이광수는 당시 최고의 인기 작가였습니다. 그의 소설은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단종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광수는 김택령의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세조는 철저한 폭군으로 그려집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공신들의 아내까지 탐한 인물로 묘사되었죠. 신숙주는 더 비참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세조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자로 나옵니다. 이광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숙주는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단종도 버렸고 동료들도 버렸으며 심지어 아내의 명예까지 버렸다. 이 모든 것이 권력과 부귀를 위한 것이었다. 소설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29년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 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 왕조의 타락을 폭로하는 소설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건 조선 지배층이 무능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세조와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조선을 망쳤다. 단종애사는 이런 정서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재판을 찍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소설이 회자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세조와 신숙주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소설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이광수의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도 정확했고 인물들의 심리 묘사도 탁월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취재해서 쓴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애사의 내용은 곧 역사였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이 인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 교육에서도 이 이야기가 인용되었습니다. 세조의 폭정을 설명할 때, 신숙주의 변절을 비난할 때 이 일화가 등장했죠. 1960년대 이후 역사책에도 실렸습니다. 아무도 실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수가 유명한 작가였고 소설이 워낙 구체적이었기에 사실이라고 믿은 겁니다.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 야사는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역사 커뮤니티마다 세조와 신숙주를 비난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이야기가 언급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실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면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신숙주의 아내는 1456년 1월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탐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야사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창작이었습니다. 김택령이 시작했고 이광수가 완성했으며 대중이 믿었습니다. 500년간 사실로 받아들여진 허구였던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 허구를 500년간 믿어왔을까요? 세조에 대한 이미지부터 봅시다. 세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왕입니다. 1453년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았고 1455년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1456년에는 사육신을 처형했고 1457년에는 단종까지 사사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것도 문제였지만 조카를 죽인 건 더욱 큰 죄였습니다. 유교에서는 가족 간의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더욱이 세조는 말년에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전신에 종기가 생겨 고통받았죠.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단종을 죽인 죄로 천벌을 받은 거라고요.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세조에 대한 온갖 악평이 나돌았습니다. 폭군, 찬탈자, 살육자, 친족 살해자. 이미 최악의 이미지가 굳어진 상태였죠. 여기에 성적 타락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왕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신하들의 아내까지 탐냈다. 조카의 부인까지 노비로 삼으려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세조는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숙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숙주는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 활약했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여러 책을 편찬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과 함께 공부했던 동료였죠. 하지만 계유정난 때 그는 수양대군 편에 섰습니다. 성산문이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시도할 때 신숙주는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숙주를 변절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세종의 고명을 받고도 단종을 배신했다. 출세를 위해 동료를 버렸다. 의리가 없다. 이런 평가가 굳어진 거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신숙주에 대한 비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사육신을 의인으로 추앙했고 반대로 신숙주는 역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신숙주의 후손들은 살인파에게 끊임없이 탄핵당했습니다. 신숙주의 묘소는 훼손되었고 그의 업적은 폄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사가 등장한 겁니다.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냈다는 이야기, 신숙주가 단종비를 노비로 달라고 했다는 주장. 사람들은 이를 쉽게 믿었습니다. 신숙주는 워낙 비겁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출세를 위해 단종도 버렸는데 아내쯤이야 뭐. 이런 선입견이 작용한 겁니다. 더욱이 이광수의 소설은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소설 속 장면들이 마치 실제처럼 느껴졌죠. 세조가 신숙주를 불러 이야기하는 장면. 신숙주가 고민하다가 결국 굴복하는 모습. 아내가 눈물 흘리며 남편을 원망하는 장면.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독자들은 소설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광수가 유명한 작가였고
묘사가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자들조차 이를 인용했습니다. 역사책에도 실렸고 논문에도 나왔습니다. 1960년대 출판된 한국사책에도 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세조의 폭정을 설명하는 예시로 등장한 거죠. 1980년대 역사 교육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숙주가 얼마나 비겁한 인물인지 설명하면서요.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 야사는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역사 커뮤니티에서는 세조와 신숙주를 비난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댓글에도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언급되었죠. 아무도 실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실록을 보면 모두 거짓입니다. 신숙주의 아내는 1456년 1월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세조가 탐낼 수 없었습니다. 날짜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500년간 사람들은 이 야사를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보다 이야기가 더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세조 폭군, 신숙주 변절자. 이 공식이 명확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여기에 성적 스캔들까지 더해지면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진실은 복잡합니다. 세조는 왕위 찬탈자였지만 동시에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신숙주는 변절자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학자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악인 이야기가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허구가 역사를 이긴 겁니다. 500년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날짜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허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허구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야사.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했다는 이야기. 단종비까지 노비로 삼으려 했다는 소문. 500년간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실을 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조가 공신의 아내를 탐냈다는 내용도 없고 단종비를 노비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신숙주의 아내는 1456년 1월 21일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세조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산 도중 사망했고 신숙주는 중국에 있어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6월에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사에서 신숙주의 아내가 수모를 당했다는 시기는 바로 이 사육신 사건 즈음입니다. 하지만 그때 신숙주의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세조가 탐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야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구한말 김택명이 한사경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신숙주를 비난하기 위한 창작이었죠. 1929년 이광수가 단종애사에서 이를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허구가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학이 역사를 왜곡하는 순간입니다. 이광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극적 효과를 위해 창작했습니다. 소설이 재미있어야 팔리니까요. 독자들은 소설과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배경도 정확했고 인물들의 심리 묘사도 탁월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취재해서 쓴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이 허구는 100년 가까이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역사책에도 실렸고 교육 현장에서도 인용되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아무도 실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면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신숙주의 아내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요. 물론 세조와 신숙주가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고 단종을 사사했습니다. 신숙주는 세종의 고명을 받고도 단종을 배신했고 사육신을 방관했습니다. 그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비판할 때도 허구를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는 거죠. 세조가 신숙주의 아내를 탐했다는 이야기. 이건 역사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창작이었고 500년간 사실로 믿어진 허구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역사와 허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생한 이야기라도 실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기록을 검증해야 합니다. 유명한 작가가 썼다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역사는 역사입니다. 두 개를 혼동하면 진실이 왜곡됩니다. 세조와 신숙주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도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역사적 사실로 둔갑한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역사를 배울 때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록을 보고 날짜를 체크하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가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500년간 믿어진 야사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조와 신숙주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나요? 500년간 믿어온 야사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셨나요? 특히 문학이 역사를 얼마나 쉽게 왜곡하는지 느끼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도 혹시 이런 허구는 아닐까 의심하게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또 다른 야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록과 대조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허구인지 놀라실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검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